대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식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먹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위암 수술하고 나서 이제 정기검진 하는데 어떤 면이 중요한지, 뭘 잘 봐야 되는지, 그런 것을 공부하면 괜찮은데 도움이 많이 되시다고 생각합니다. 항암치료나 이런 부분은 뒤 선생님이 말해주실 테니까 저는 좀 수술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잘 모르신 게 있거나 질문이 있으시면 바로 해주셔도 되고요. 잘 적었다가 꼭 질문을 해주십시오. 기억 안 나가지고 질문 못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는 서울성모병원에 근무하고 있고요. 위암 수술하고 있습니다. 네, 정보를 알고 저를 알면 이길 수 있겠죠. 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제가 네이버 카페에서 인터넷 카페에서 하고 있고요. 네이버에 들어가서 카페에 들어가서 제 이름 치면 나옵니다. 여기에 위암 정보를 좀 올려놨어요. 그 다음에 질문과 답변 올려놨고, 제일 급한 분들, 제 환자들 중에는 채팅을 걸어오는 분들이 있어요. 좀 바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연락이 드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은 한번 가입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수술하고 나서 가장 궁금해하는 것, 이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첫 번째는 위를 잘라내고 나면 내 몸은 어떻게 변하느냐, 또 거기에 어떻게 적응해야 되느냐. 두 번째, 앞으로의 추가 치료 계획, 특히 항암 치료 같은 추가 치료 계획, 정기검진 이런 거 어떻게 계획이 되고 어떻게 해야 되나. 세 번째는 먹는 것이 중요하더라고요. 그래도 몸에 좋은 거 하나라도 주고 싶은데 뭘 먹어야 되나. 시중에 많이 있죠. 건강으로 식품도 많고 약도 많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용해야 될 것인지 이런 내용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먼저 수술하고 나서 우리 몸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위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요. 저걸 알아야 되니까. 위는 이런 세 가지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맷돌, 상고, 검문소. 한번 해볼까요? 맷돌, 상고, 검문소. 잘 모르겠죠? 검문소. 네. 실제로 위를 잘라보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위가 여러 개가 생겼는데 여기까지는 10도고 위고 12장인 거예요. 아시죠? 이 위를 쫙 잘라서 열어보면 저렇게 생겼어요. 실제 위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되나요? 감사합니다. 위는 크게 위쪽 2분의 1, 아래쪽 2분의 1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게 상부, 하부로 나누는데 보시면 상부는 벽이 얇아요. 하부는 벽이 두껍죠. 이 차이가 있어요. 이걸 의미하냐? 하부는 주로 맷돌의 역할을 합니다. 맷돌이 하는 역할이 뭐죠? 음식물을 가는 거죠. 그죠? 음식물이 들어오면 아주 간단한, 아주 뭐라고 하죠? 잘 자라는 알갱이로 만들어주는 역할. 음식물 들어오면 그 맷돌 역할에서 알갱이 부수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상부 쪽에 가면 창구 역할을 하는 게 있어요. 음식물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면 일단 물은 빠져나갑니다. 물 종류는 12장으로 쏙 빠져나가요. 그 다음에 음식물은 아래쪽에서 걸려서 맷돌 역할로 딱 부순 다음에 부수면 다시 위로 올려요. 창구에서 일시적으로 소관합니다. 그러다가 또 내려서 또 부숴요. 그걸 몇 번 반복했다 아주 얇아지게 되면 크기가 한 1mm 이하로 작아지게 되면 12장으로 내보냅니다. 12장은 이런 일이 다 완료될 때까지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검문소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맷돌, 창고, 검문소 역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의 역할은 음식물을 잘게 부숴서 12장으로 내려보내면 12장이 소장해서 흡수를 하게 돼요. 영양분을. 음식물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기 위한 모험을 주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위에는 이런 맷돌, 창고, 저장고 기능 외에도 위산이 있어요. 위산. 위산 아시죠? 위산이 있는데 얘네들은 무슨 역할을 하냐? 미주신경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나요? 클릭할 수 있어요.
비디오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 노랗게 보이는 게 미주신경이에요. 음식물이 들어오게 되면 미주신경에 불이 딱 켜집니다. 미주신경이 얘를 하기 시작하는데 아까 위의 상부는 저장고가 그런 거 있죠? 저장고. 일단 음식물을 받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상부는 볼록하게 늘어나게 돼요. 보세요. 음식물을 우리가 입을 먹고 있어요. 그러면 이 상부가 볼록하게 늘어나죠? 음식물을 더 받기 위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 음식물을 아래로 내려버립니다. 자,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그리고 아래쪽에 가면 이 음식물을 위산하고 섞습니다. 나오는 게 위산이에요. 위산이 나와서 음식물하고 섞여요. 그럼 위산이 하는 역할이 뭐냐? 이 산성의 물질이 몸속에 들어온 균이나 이런 나쁜 것들을 다 죽여요. 또 음식물이 잘 섞이게 만들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맷돌 역할을 합니다. 두고 다시 위로 보냈다가 내렸다가 반복하면서 알갱이가 작아지면 12점으로 내리고 이상합니다. 이것도 몇 시간 정도 걸립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기능이 수술에서 없어질 겁니다. 이제 그럼 어떻게 변하는지 생각해보자고요. 우리가 위암 수술을 한다. 그럼 뭘 하는 거냐면 첫 번째 암덩어리를 포함한 위를 잘라내겠죠. 그죠? 당연하죠. 그런데 위만 잘라내는 게 아니고 여러분 다 들으실 겁니다. 림프절이라는 걸 절제합니다. 위 주변에 림프절, 다른 말로 임파선이라고 합니다. 위 주변에 임파선이 많아요. 그 임파선들도 같이 절제합니다. 그러고 다시 이어줘야 되겠죠. 먹어야 되니까. 잘라낸 위에다가 다시 12장이나 소장을 다시 이어주게 됩니다. 이게 수술의 원리예요. 자, 보시면 암이 이렇게 있어요. 괴물이죠. 암이 있고 노랗게 보이는 거 있죠? 이 강낭콩처럼 보이는 거. 이게 임파선이에요. 암을 포함한 위를 잘라내고요. 이 임파선들도 다 드러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근데 이 임파선들은 여기 보이는 게 혈관들이에요. 혈관하고 같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임파선을 떼내게 되면 혈관만 앙상하게 남게 됩니다. 나중에 수술하고 나서 수술이 잘 됐냐 안 됐냐 볼 때 이 혈관만 앙상하게 남아있다. 그럼 수술이 잘 된 거예요. 암을 포함한 위를 절제하고 위 주변에 있는 임파선들을 같이 절제한다. 그 다음에 남은 위하고 12장을 이어준다. 이게 수술이에요. 제가 좀 볼게요. 실제로 환자분들 설명할 때 이렇게 합니다. 수술 전에. 자, 식도가 있고 위가 있고 12장이 있는데 여기 암이 있어요. 자, 이 암이 주변에 있는 임파선들의 전이가 가능해요. 이렇게 퍼집니다. 위암이 진행되면 주변에 있는 임파선들도 퍼지게 돼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 드러내야 됩니다. 이 암을 포함한 위도 잘라내고 주변에 있는 임파선도 드러내고 이렇게 하는 게 수술이에요. 실제로 잘라내게 되면 이렇게 보여요. 불 끌 수 있나요? 보시면 여기 암이 있어요. 여기 위에요. 여기 식도 쪽이고 여기 12장 쪽이에요. 아까 본 그림 기억나세요? 네. 이 주변에 있는 게 임파선들이에요. 수술하고 나면은 이렇게 떨어져 나옵니다. 무서워요? 그 다음에 이해해야 되겠죠? 아까 있는 거는 남은 위를 다시 12장으로 붙여주기도 하고요. 12장은 묶어버리고 소장을 올려다가 위에다가 붙이기도 합니다. 그냥 뭐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중에 위를 절반에서 3분의 정도 절제하시는 분들이 있고 위를 전절제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보통 위를 3분의 1 절제한 경우를 아전절제 수정을 하는데 아전절제 수정을 나서 이렇게 12장하고 바로 붙이는 거를 2형, 빌로스 2형 문합이라고 하고 소장에다 붙이는 거를 2형 문합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어떤 문합을 했는지 알고 있어야 돼요. 저 선생님께 여쭤봐서 아전절제 했는데 선생님 1형으로 하셨으니까 2형으로 하시면 그런 거 됩니다. 잘 모르시면
제가 얼마 전에 생물동사의 비밀에 그걸 냈는데요. 수술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프를 보여주면 지금 위가 있죠? 이게 퍼렇게 보이는 게 이파선들이에요. 그 이파선들을 다 긁어내야 되고 위를 절반 이상 자릅니다. 그 다음에 소장을 붙여다가 다시 이어줍니다. 이렇게 수술하는 겁니다. 실제 사진을 보면 위하고 12장하고 붙여놓은 거예요. 저 실로 꼬매는 겁니다. 보이시죠? 이게 2형 문화. 그 다음에 위하고 소장을 붙여놓은 건데요. 이걸 2형 문화. 실제로 이렇게 보입니다. 예전에 개복 수술할 때 찍어놓은 사진인데요. 요새는 개복 수술보다는 복강복 수술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넓게 보이지 않아요. 실제로 이렇게 수술합니다. 자, 위아래 수술하고 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를 3분의 2 잘라내고 이파선 드러내고 다시 이어주는 거라고 했죠. 그리고 아까 우리가 위 수술하고 나기 전에 우리가 얘기한 거 위의 기능을 배웠는데 맷돌의 기능, 창구의 기능, 저장고의 기능 배웠잖아요. 이게 어떻게 될까요? 다 없어지겠죠, 그죠? 없어지거나 기능이 줄어들거나 하겠죠. 자, 위를 3분의 2 정도 잘라내는, 특히 위 아래쪽으로 3분의 2 정도 잘라내면 어떻게 될까? 위의 아래쪽은 주로 맷돌 역할을 한다고 했죠. 일단 맷돌 역할은 없어집니다. 저장고 역할은 남아있을 수 있겠죠. 위의 3분의 2가. 그죠? 그 다음에 수술할 때 미주신경, 미주신경 맞죠? 미주신경은 음식물이 들어올 때 첫 단계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음식물을 들여보내고 위를 작동시키거나 첫 단계인데 그것도 잘립니다. 수술할 때. 미주신경의 기능도 없어져요. 그럼 어떻게 되냐? 첫 번째, 상식적 상황에서 위가 한 30%밖에 안 남겠죠. 두 번째, 맷돌 기능이 없어집니다. 저하가 아니라. 맷돌 기능을 못해. 음식물을 잘 겹칠 수가 없어요. 미주신경이 잘리니까 미주신경이 아까 처음 작동을 뭐 했냐면 위의 상부를 불룩하게 만든다고 했죠. 음식물을 가를 준비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안 됩니다. 위가 불룩해지지 않아요. 그 다음, 음식물이 소장으로 확 내려갈 수가 있어요. 왜? 검문소 기능이 없어졌어요. 그죠? 검문소의 기능은 음식물이 아주 잘 겹쳐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조금씩 내보내는 게 기능이었는데 그게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물을 큰 덩어리를 한꺼번에 삼키게 되면 확 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소장. 반면에 소장에서 거꾸로 역류합니다. 담즙이 위를 역류할 수 있어요. 검문소 기능 중에 또 기능이 역류도 방지하는 기능이 있었거든요. 그게 없어집니다. 어떤 분들은 음식물이 잘 안 내려가고 위에 고여있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 아마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음식물과 소화 요소가 잘 섞이지 못하게 돼서 소화도 잘 안 되게 돼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수술하고 나서 보시면 여기가 문합도예요. 여기가 위고 여기가 소장인데 담즙이 올라와가지고 역류한 거예요. 전반적으로 푸르게 보이죠? 이 푸르스름한 게 담즙이에요. 실제 내시경으로 보면요, 담즙이 쭉쭉 올라오는 게 보여요. 어떻게 되겠어요? 위가 털겠죠? 역류성 위염이 생깁니다. 좋아요. 반면에 어떤 분들은 음식물이 잘 안 내려가. 그래서 음식물이 고여있기도 합니다. 수술하고 나서 환자분들 중에 주치의쌤한테 혼난 경우 있을 거예요. 많이 드셨나? 내시경 봤더니 내시경이 좀 작게 보였다. 내려보신가? 원래 위가 그렇습니다. 수술하고 나면 잘 안 내려갈 수 있어요. 실제 내시경이 보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맷돌의 기능이 없어졌고 저장고의 기능도 많이 상실됐고, 그죠? 위 자체가 줄어들었어요. 우리가 수술하기 전에 생각해 보십시오. 수술하기 전에 보통 위를 갖고 있을 때 그날 회식이 있었어요. 회식을 해서 삼겹살에 소주를 안 먹었어요. 뭐 맛있게 먹었어요. 2차를 갔어요. 2차를 가서 그 맥주에다가 치킨을 먹었어요. 3차까지 갔어요. 노래방 가서 또 맥주를 마셨어요. 배 아프던가요? 배 안 아파요. 보통 사람들은 배가 더부룩하죠. 더부룩하긴 하지만 아프지는 않아요. 그리고 내 위의 용적보다 한 3배쯤 더 먹었어. 1차, 3차까지 갔으니까. 3배까지 먹을 수 있어요. 실제 위로 확 불려놓고 뱃속을 보면요, 이거 이만합니다. 여러분 배가 부를 때 있잖아요. 그때는 거의 위밖에 없어요, 뱃속에.
그 정도로 위는 팽창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런데 수술을 해놓고 나면 위가 3분의 1밖에 안 되죠. 게다가 팽창도 안 돼. 그럼 어떻게 되냐? 내 위의 용적에 비해서 많은 양을 먹는다. 그러면 더부룩한 게 아니라 통증이 옵니다. 아파요. 왼쪽 윗배가 주로 아픕니다. 더 심하게 진행되면 어깨가 아파요. 경험이 있을 겁니다. 과식을 하게 되면 배가 아프고 어깨까지 아플 수 있다. 많이 먹어서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아까 말씀드린 저장고의 기능, 미주신경 이런 게 다 파괴됐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슬프게 살아야 되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몸이 상당히 잘 적응을 합니다. 적응을 하는 거에 또 우리가 생활 습관을 바꿔서 맞춰줘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당연하겠죠. 많이 먹어서 위에 보이게 되면 아프기 때문에. 두 번째는 잘 씹어 먹는다. 부드러운 음식을 천천히. 그러면 위가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먹으면 양이 당연히 적겠죠. 그래서 간식을 챙겨 먹어서 여러 번 먹고 양을 보충해줘야 됩니다. 3대 원칙입니다. 조금씩 천천히 자주. 여러분, 조금씩 천천히 자주 이렇게 먹어야 된다. 그렇게 하면 유지가 된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우리 적응을 해서 양도 조금씩 늘어납니다. 어떤 분은 심지어 수술 전 상태로 돌아오는 분도 있어요.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수술 전 상태 한 80% 정도까지 회복을 해요. 실제로. 물론 시간이 좀 걸립니다. 바로 수술한 이후로 돌아오는 얘기가 아니라 그때까지는 이렇게 적응을 잘해야 됩니다. 반면에 물 정도는 아까 말했죠. 물 정도는 위에서 보이는 게 아니라 바로 소장으로 내려가는 경우가 많아요. 물을 음식물과 같이 먹거나 두개 말아서 후루룩 먹거나 그러면 다 내려버려서 설사에 보입니다. 좋지 않죠. 그래서 물은 먹고 나서 30분 정도 따로 먹어라. 이렇게 해서 적응을 해나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위를 다 자른 분들 있죠. 이번에는 위암이 위로 상부에 있어요. 이런 경우는 위를 다 자를 수밖에 없습니다. 위를 다 드러내고 주변에 임파선을 드러내면 이렇게 남죠? 통하게. 그럼 이 남은 소장에, 식도에다가 소장을 이어붙입니다. 위가 없어졌어요. 그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맷돌의 기능, 창고의 기능, 검문소의 기능, 미주신경 어쩌고 다 없어집니다. 이상한 거 없어지. 하나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먹고 사냐? 자, 위가 없으니까 저장 기능, 맷돌 기능 없고 식도와 소장이 바로 연결됐고 음식을 먹으면 바로 소장으로 내려간다. 다음 점도 역시 관대 있고 음식물과 소화에서 장사하지 못한다. 아까 말한 위아전율제술의 문제점들의 플러스 다음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훨씬 더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실제로 위암 수술하고 나면 살이 많이 빠져요. 어느 정도 빠지냐? 자기 몸무게의 대략 10%. 내가 60kg다. 그러면 되게 한 6kg 정도 빠집니다. 언제까지 빠지냐? 이게 수술하고 나서 3개월까지 쭉 빠집니다. 그랬다가 서서히 올라갑니다. 1년까지. 잘 유지가 되면 빠지지는 않고 늘지도 않고 빠지지도 않고 그 상태로 1년까지 계속 유지가 돼요. 아시겠죠? 근데 위를 조금 남긴 사람하고 위를 다 자른 사람하고 비교하면 위 전절제수 다 자른 분들이 체중 감소가 더 심한 편이에요. 당연히 그렇겠죠.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러면 위를 다 자른 분들은 어떤 습관을 가져야 되냐? 아까 말씀드린 위를 좀 남긴 분들에게 했던 식사 습관 플러스 마찬가지로 아주 적은 양을 천천히 먹어라. 다른 문제는 역류가 돼서 식도가 상할 수가 있어요. 아까는 역류가 되면 위가 상하잖아요. 식도까지는 안 상해요. 위가 상해도 대부분은 증상이 별로 없어요. 역류가 막 되고 있어도 그렇게 불편하지 않으세요. 근데 문제는 담즙이 식도까지 오래했다. 그러면 좀 달라집니다. 그러면 막 쓰리가 아파요. 여러분 왜 그 TV 선전에서 보면 역류성 식도염 선전을 봤죠? 불 나고 있죠? 소방관이 와서 불 끄잖아요. 그 정도로 느껴요. 불타는 느낌을 느낍니다. 핫번이라고 핫번. 불에 더해 대인 듯이 아픈 증상.
수도가 역류 증상이 생기면 대단히 위험해요.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상체를 높이고 주무시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역류는 덜 되는 거기 위해서. 저녁식사를 가볍게 하는 이유는 주무실 때 역류를 잘해요. 누워있을 때. 자기 전에 한 2시간 전에는 뭘 먹지 않는 게 좋아요. 배고프다 그러면 따뜻한 우유 한잔 마신다거나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수술하고 나서 제일 많이 환자들이 호소하는 증상. 배가 아프고 불편하다. 일반적인 뭐 수술했으니까 그렇겠거냐고 넘어가는 것도 많지만 대부분 이런 증상 호소하고 어지러지하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설사를 자주 한다. 배가 부르다. 설사를 자주 하는 것 중에 약간 불편한 때도 있어요. 어디 여행을 갔는데 밖에 나와 있는 설사가 나죠. 곤란하죠. 화장실을 찾아야 되는데 급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역류 증상. 제일 문제, 지속적인 체중 감소, 나는 살이 안 찐다. 이런 걸로 사는 분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 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른바 덤핑 증후라는 건데요. 덤핑. 덤핑이라는 게 뭐냐? 그리고 덤프처럼 들어가죠. 덤프처럼. 옛날에 쓰레기차 덤프처럼 콩나비를 이렇게 쓰면은 저 쓰레기가 쫙 떨어지죠. 그 덤프처럼 나왔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음식물이 그렇게 스르르 흘러 내려가는 그런 거를 덤핑이라고 합니다. 어떤 때문이냐? 음식물을 좀 빨리 먹었어요. 잘 씹지 않고. 구멍길에 섞였어. 그런 경우에 덤핑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수술해 놓으면 이런 12장도 잘리기 때문에 12장에서 갖고 있던 감시자의 기능이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음식물이 위에서 소장으로 바로 툭 떨어지는 덤핑 되는 거가 생깁니다. 사실은.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일시적으로 저혈당이 옵니다. 당뇨가 없는데. 저혈당의 일반적인 증상이 먼저 하세요. 첫 번째, 다리 힘이 풀린다. 힘이 하나도 없고 쓰러질 것 같고 어지러지하다. 누워있고 싶다. 심하면 어지럽고 가슴이 뛰고 맥박이 뛰고 쓰러질 것 같고 의식을 잃게 돼요. 심하면. 그런 증상입니다. 환자들은 뇌에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 저는 가끔씩 어지럽고 식은땀이 나고 가슴 두근거리고 맥박이 뛰어왔습니다. 무력감이 있고요. 힘이 빠지고 쓰러질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설사가 동반되기도 한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 거의 100에 한 90 정도 되고 한두 번씩 겪습니다. 언제 그러냐? 잘 생각해보면 환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복 시에 그런 경우가 있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 공복 시에 그런 게 아니고요. 밥 먹고 나서 한두 시간 이내에 그렇습니다. 밥 먹고 나서 한두 시간 이내에 공복 시간을 떠날 수도 있죠. 음식물을 빨리 먹고 나서 한두 시간 있다가 다리 힘 풀면 쓰러질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건 덤핑 증후군. 왜 그러냐? 빨리 먹어서 잘 씹지 않고. 잘 씹지 않고 빨리 먹으면 저혈당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저런 증상이 있을 때 뭘 먹으면 좋아져요. 증상이. 뭐 사탕이나 초콜릿 같은 거 이렇게 먹잖아요. 확 좋아집니다. 또는 한 30분 정도 누워있으면 좋아집니다. 근데 그거를 먹을 때마다 계속 먹으면 마세요. 매일 저런 걸 느낀다. 못 살겠죠? 먹기가 싫어집니다. 환자들이 나는 어지러운 거 봐서는 빈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옵니다. 검사해보면 빈혈이 없어요. 그런 분들 대부분 덤핑 증후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천천히 먹어야 됩니다. 잘 씹어서. 그러면 웬만한 덤핑 증후군 다 예방이 됩니다. 또 한 가지 빨리 먹는 거 외에도요. 당분이 높은 거, 단 거 여러분 확 먹으면 어지러울 때가 있어요. 정상인도. 근데 환자들은 단 거 많이 먹으면 덤핑이 훨씬 잘 옵니다. 노인분들 중에 그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 네. 믹스 커피 달달하게 확 드시면 됩니다. 너무 단 거를 드시면 안 됩니다. 커피 드시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약한 아메리카노 스타일로 드시라. 제일 좋습니다. 너무 진하지도 않게, 너무 달지 않게 그렇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명치 끝 통증이 있다. 이런 것도 경험해보셨죠? 아픈 경우가 있습니다. 명치 끝에 통증이 있고 사는 듯이 아프다. 어떤 때는 노란 소화액 같은 게 섞인 것을 토하기도 합니다. 삼키기 어렵다.
반대로 당질이 쭉 역류하게 되면 위가 빨개지면서 위가 퉁퉁 붓습니다. 그걸 역류성 위염이라고 하는데요. 감기 오면 이런 증상이 생깁니다. 이게 너무 심하다. 그럼 약을 드셔야 됩니다. 위력 보호제라든지 제산제라든지 이런 약을 써서 조정을 좀 해야 됩니다.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는 아니지만 참고 지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선생님께 말씀을 드려서 제가 이런 증상인데 약을 좀 먹어야 되겠습니다. 약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장폐색증도 많습니다. 저희 카페에도 이런 게 많이 올라오는데 장폐색이라는 건 장이 막혔다는 얘기예요. 수술하고 나서 장과 장 사이, 장과 벽 사이에 유착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주신 대로 뱃속에 있는 게 아니라 의사가 손으로 만졌어요. 장을 수술하다가. 그러면 장도 손상을 입어요. 원래 장이 아니라 손상을 입은 장이 돼요. 그럼 그 장끼리 막 들러붙어서 유착이 되고 장이 또 벽에 붙어가지고 꼬불탕꼬불탕 됩니다. 음식물을 먹으면 스무스하게 내려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올라갔다 내려갔다 꼬불탕꼬불탕 한다 얘기예요. 그러면서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간헐적인 폐쇄증이 오는데 어떻게 오냐? 먹고 나서 아픕니다. 음식물을 먹으면 아픈 경우가 있어요. 먹고 아픈데 어떻게 아프냐면 쭉 아픈 게 아니라 쥐어짜듯이 빨래 짜듯이 쫙 아팠다가 더 아팠다. 쫙 아팠다가 더 아팠다. 이런 주기적인 증상입니다. 이게 전형적인 장폐색 증상의 하나입니다. 문제는 뭘 먹지 않거나 그러면은 별로 증상이 심하지 않아요. 먹게 되면 심해집니다. 왜? 장을 써야 되니까 먹게 됩니다. 안 먹으면 장이 쉬게 되죠. 안 아프게 돼요. 장폐색 증상 때문에 응급실 간 분들이 한 분도 있을 거예요. 응급실 가서 뭐 하느냐? 일단 굶깁니다. 뭐 드시지 말라. 생으로 굶길 수가 없죠. 영양제 많이 먹고. 그러면 하루 이틀 지나면 sức 좋아집니다. 장을 쉬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근본적인 치료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장유착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먹으면 심해지고. 그 장유착이 아주 심한 경우는 수술을 하기도 해요. 유착을 다 떼어내는 수술을 해주기도 합니다. 근데 대부분은 먹는 거 조절해가면서 대부분은 수술 안 하고 잘 버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분들은 수술하기도 합니다. 또 어떻게 예방하느냐? 과식하지 않는다. 많이 먹으면 장폐색 증상이 심해집니다. 그래서 과식하자는 게 중요하고 배를 따뜻하게 유지해주면 이런 장폐색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잠을 좀 쉬게 해주실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병원 가면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배를 따뜻하게 해라. 평상시에도 배를 따뜻하게 하시고요. 아플 때에는 집에 누워있으면서 전기방석 같은 거 있죠. 핫팩 그런 거 배에 대고 있으면 훨씬 더 증상이 좋아집니다. 그걸 명심하십시오. 수술의 빈혈, 이 빈혈 잡아봅니다. 증상이 어떠냐? 쉽게 피곤하고 나른하다, 의욕이 없다, 입맛이 없고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다. 또 중요한 증상이 하나가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다, 아치에 붓는다, 피부가 창백하고 손톱에 윤기가 없다. 이런 겁니다. 빈혈이 있으면 단순히 어지러운 것만 생각하는데요. 어지러운 것보다 더 흔한 증상이 뭐냐면 피곤합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너무 힘들어요. 피곤해서. 그리고 조금 걸으면 숨차요. 왜 그러냐? 만성적으로 그렇게 되면 우리가 피 속에 적혈구라는 게 있어요. 적혈구라는 역할은 산소를 받아서 몸에다가 뿌려주는 역할을 해요. 적혈구가 모자라면 산소를 잘 못 뿌리겠죠. 그래서 온몸에서 특히 폐에서 산소 공급이 제대로 안 되면 숨찬 증상이 올 수 있겠죠. 그래서 빈혈이 있을 때에는 그런 숨찬 증상이 올 수 있어요. 그럼 왜 이런 빈혈이 오느냐? 제일 흔한 원인은 철분 부족입니다. 그러니까 위 수술하고 나면 철분 흡수가 잘 안 됩니다. 철분 흡수가 떨어져요.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빈혈이 올 경우에 철분제를 드시라, 철분 흡수를 맞으라, 이런 얘기를 듣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렇습니다. 또 하나의 원인은 비타민 B12의 부족인데요. 생소한 비타민 B12. 이 비타민 B12도 흡수가 잘 안 되는데 특히 위 전절제술 하신 분들, 위를 남긴 분들 말고 위 전절제술 하신 분들은 이 비타민 B12의 부족이 꽤 흔한 편이에요. 비타민 B12가 부족하게 되면 역시 빈혈이 옵니다. 아시겠죠? 비타민 B12가 부족하면 주사로 꼭 보충해줘야 됩니다. 또 언제부터 보충해줘야 되냐? 대부분
빈혈들은 수술하고 1년 이내보다는 1년 이후에 적어집니다. 특히 비타민 B12 부족은 1년 이후에 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몸에 이미 비축된 양이 있어요. 비타민 B12가 간에다가 비축하고 있는데 그걸 다 써먹고 없어질 때가 보통 1년쯤입니다. 1년 뒤에 검사해보면 비타민 B12가 부족하게 나와요. 그때부터는 주사를 맞으면 됩니다. 전절제술 하신 분들은 6개월에서 1년 간격으로 비타민 B12 주사를 맞아야 된다. 그때까지 안 맞고 있다. 그건 아마 정상이었거나 아니면 선생님이 잘 못 챙겼거나 그 중에 하나씩 있는데 전절제술 하신 분들은 꼭 맞아야 된다. 잘 하십시오. 수술의 체중 감소. 아까 말씀드렸죠. 수술 직후부터 3개월까지 쭉 감소를 하는데 대개 자기 몸무게의 10% 이상 감소한다. 이것도 천차만별이에요, 사실은. 제 경험으로는 수술 전에 말랐던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더 잘 빠져요. 수술에 뚱뚱했던 분들, 그런 분도 의외로 살이 잘 안 빠져요. 공평하죠. 수술에서 뚱뚱하신 분들은 나 수술했으니까 좀 살도 빠지겠다고 그렇게 기대하는데 안 빠져요. 근데 수술 전에 발랐던 분들은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거의 막 해골처럼 돼 있는 분도 있어요. 많이 빠지고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요. 근데 주로 이 전절제술에서 더 심하다. 이 체중 감소는 먹는 문제가 분명히 있겠죠. 왜 빠지냐? 수술로 인한 스트레스도 있고 수술하고 나서 양이 줄게 되죠. 먹는 양 줄게 당연히 빠지게 됩니다. 또 잘 먹는다고 하지만 제대로 못 먹으면 아까 말한 3대 원칙을 잘 지키지 않고 빨리 먹는다든지 그러면 설사할 수 있죠. 흡수가 잘 안 됩니다. 많이는 먹는 것 같은데 흡수가 안 돼도 역시 살이 빠집니다. 중요한 거 제가 옛날에 조사한 적이 있는데 이런 경우입니다. 수술하고 나서 체중이 많이 빠진 사람, 수술하고 나서 체중이 유지된 사람, 수술하고 나서 체중이 오히려 찐 사람, 세 사람을 비교해 봤더니 어떻게 했을까요? 수술하고 나서 살이 찐 사람, 그 다음 단계 순서로 예후가 좋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수술하고 나서 살이 많이 빠지게 되면 예후가 나쁠 수도 있다. 재발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원인은 잘 모르지만 아마도 수술하고 나서 계속 살이 빠지는 분들은 그만큼 면역력이 떨어져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암의 재발이 더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체중 유지를 잘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관리를 잘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포인트. 살 빠지지 않게. 아시겠죠? 네. 3대 습관을 잘 지키고 필요에 따라서는 영양보충제를 활용하자. 이거는 새끼 식사 간식 잘 먹고 열심히 먹어도요 살이 잘 안 쪄요. 외에 와서 막 얘기합니다. 살 좀 찌게 해주십시오. 제가 얘기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뭘 노력해야 되냐? 3대 습관을 잘 지켜라. 첫 번째는 그것도 안 된다. 그럼 보조가 필요한데 요새 먹는 걸로 나오는 영양소가 많이 있죠. 뭐 엠카본 이런 것들, 항문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팩에 담긴 영양소제가 있어요. 한 팩에 되게 200칼로리 정도 됩니다. 밥 한 그릇 정도 됩니다. 그런 거를 보충제로 먹을 수 있어요. 옛날에 너무 맛이 없어가지고요. 먹다 토하는 분이 있었어요. 요즘에는 무슨 커피만, 누룽지만 해서 여러 가지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것들 활용하는 것도 아마 보이고 있고. 그런 거 먹었는데도 계속 살이 안 빠진다, 아니 안 찐다. 그러면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병원에 가서 영양제 주사를 맞을 수 있어요. 이제 보충하는 거죠. 그렇게 보충해가면서 체중을 유지하는 방법도 있다. 대부분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대부분은 잘 유지하시는데 나는 유독 잘 안 된다, 너무 힘들다. 그러면 그런 방법까지 고려했다는 얘기 적극적으로. 그리고 헬리코박터균 감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수술 전에 우리가 듣습니다. 헬리코박터균이 위암 발병과 연관이 있다. 연관이 있을까요? 연관이 있어요. 발견이 사실입니다. 헬리코박터균 문제가 뭐냐면 위에 살면서 위를 계속 자극을 줍니다. 그래서 만성 위염을 만들어요. 만성 위염을 만들면 그게 뭐가 되냐면 텃밭이 됩니다. 암이 생길 수 있는 텃밭이 돼요. 암이 잘 생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헬리코박터. 그리고 살다가 시간이 지나면 암이 생기는 거죠. 수술하고 나서는 어떠냐? 수술하고 나서는 아까 우리가 보여드렸죠. 위를 잘라내고 소장으로 정렬하면 위 산성도, 미산이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위 산성도가 뚝 떨어져서 위가 알칼리로 변합니다. 실제로는
헬리코박터균이 살 수 없는 관계돼요. 이게 수술하고 나서는 헬리코박터균이 안 되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수술하고 나서 내시경을 해보니까 의외로 많은 사람들 중에 헬리코박터균 감염이 남아있는 분들이 있어요. 한 20% 정도. 10명 중에 한 2명 정도는 수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헬리코박터균이 있는 분이 있어요. 그럼 그분들은 헬리코박터균에 의한 암이 또 생기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는 그렇게 수술하고 나서도 있으면 제균요법을 해서 헬리코박터균을 죽이는 치료를 하자는 추세예요. 그걸 얼마 안 됐어요. 작년부터가 보험이 됐습니다. 예전에는 이거 인정 안 했던 거예요. 수술하고 나서 헬리코박터균 가면 재개출 안 된다 정서였는데 최근에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추적 관찰 중에 내시경 하시면 선생님께 꼭 여쭤보세요. 저는 헬리코박터균 관계 없습니까? 위가 없는 분들은 상관없어요. 전절되신 분들은. 위가 남아있는 분들 얘기입니다. 꼭 물어보고 만약에 헬리코박터균 감염이 있다 그러면 약을 먹으면 약을 얼마나 먹느냐. 옛날에 2주를 먹었어요. 2주. 한 다발을 2주씩 먹어야 됩니다. 좋아요. 설사. 요즘에는 약이 바뀌어서 1주짜리 코스가 있어요. 1주만 약 먹으면 대부분 제균입니다. 필요한 약 꼭 먹어야 됩니다. 자, 수술하고 나서 부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정기검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수술하고 나서 이제 외래에 가면 선생님이 몇 가지 물어보고 검사하죠. 뭐 하느냐. 물어보는 거는 몸무게가 얼마나 가십니까? 어디로 오셨습니까? 병력 조치하고요. 진찰하고, 배도 만져보고. 근데 뭐 하느냐? 내시경 검사해야 되겠죠? 또 엑스레이, CT 검사하죠? 병원에 가서 뼈 검사도 하죠? 피 검사하죠? 또 암 표리자 검사라고 합니다. 이것도 피 검사예요. 여러분 피 검사를 다 섞여 있어요. CA, CA19-9 그냥 외워주세요. 이 두 가지를 합니다. 필요하면 MRI나 초음파, 펫 검사하는데 이걸 할 때도 이거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좀 생소하시죠? 나머지는 다 알겠는데 암 표리자 검사 이건 뭐냐? 수술하고 나서 이제 피 검사했는데 선생님은 비염도 없으시고 다 좋아요. 근데 암 검사가 좀 높게 나왔어요. 그리고 암 표리자 검사가 높게 나왔어요. 어떻게 설명하다 다르지만 선생님이 그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암 표리자라는 게 뭐냐? 이거는 피 속에서 어떤 성분을 검출하는 건데 어떤 성분이냐면 암세포의 덩어리들을 검출하는 거예요. 암세포의 덩어리.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암세포도 시간이 지나면 노화돼서 죽어요. 그러면 툭 터질 거 아니에요? 터지고 남은 잔재들 있잖아요. 그 잔재들을 채취하는 거예요. 그 잔재들이 있다는 얘기는 암세포가 어딘가에 있다는 얘기죠. 그죠? 이해되세요? 그걸 검출하는 건데 문제는 위암세포가 터져서 나오는 그 잔재가 아주 특이했으면 좋겠는데 위암세포의 특이한 잔재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다른 암에서 쓰는 암 표리자 검사를 받았습니다. 위암 스페시픽, 위암 특이적이진 않아요. 사실은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CA나 CA19-9가 높게 나왔다고 해서 꼭 암이 재발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높게 나왔을 때는 검사를, 정밀 검사를 꼭 해봐야 된다. 다른 암일 수도 있고 실제로 암 재발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네. 네. 그럼 혈액 검사를 하게 되면 암 표시자가 나오나요? 되게 같이 해요. 혈액 검사에 같이 들어가 있어요. 같이 들어가는 건가요? 그 암세포가 많이 늘어났는지 그것도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암세포가 늘어난 것 자체를 보는 게 아니고 그걸 반영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거울에 보듯이. 그걸 의심하는 거예요. 암 표시 검사가 높게 나왔습니다. 저게 보통 CA가 정상이 한 3, 4 미만이에요. 근데 예를 들면 한 6 나왔어요. 6. 이걸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가짜 양성도 많아요. 가양성. 특히 담배 피는 분들. 담배를 피면 실제로 암재발이 없어도 CA가 높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임상적으로 여러 가지를 같이 보고 판단합니다. 근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CA가 3까지 정상인데 300이 나왔어요. 예를 들면. 이거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나치게 높게 나왔어요. 암 재발일 가능성이 꽤 있어요. CA가 10이 나왔다가
한 3개월 해봤더니 5가 나왔어요. 근데 나오면 이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올라가다 떨어졌으면 그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계속 올라가는데 수치가 너무 높다든지 그러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검사하시죠. 외래 가서 추적 검사 결과 보다가 다 괜찮습니다 하면서 나오지 말고 제가 암필자 검사는 어떻습니까? 그러가 됩니다. 선생님이 이분들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분 한 번 더 봐주실 겁니다. 자, 재발을 할 수 있죠. 위암수술하면 어떤 식으로 재발을 하냐 이거 알아야지 우리가 대처할 수 있죠. 위암하고 나서 재발을 하는 양상 중에 제일 흔한 게 이른바 복막 재발입니다. 쉽게 말하면 뱃속 재발이에요. 뱃속에 덩어리가 생기는 거죠. 우리가 위암세포가 위에서 떨어져 나가서 뱃속에서 자라기 시작합니다. 이제 안 보여요 처음에. 그러니까 점점 커지고 커지면 좁쌀만한 게 생겨요. 더 커지면 주먹만한 게 생겨요. 이 암덩어리가 커지게 되면 그 다음에 뭐가 생기냐? 복수가 생깁니다. 복수가 되기 시작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게 장을 누를 수 있죠. 장을 누르면 장이 되죠. 근데 한 군데만 생긴 게 아니라 워낙 여러 개가 막 좁쌀처럼 퍼져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장이 어떻게 되냐면 비에너지 아시죠? 비에너지. 그것처럼 좁아졌다가 넓어졌다 좁아졌다 넓어졌다 그렇게 돼요. 한 군데만 좁은 게 아니라 그런 양상으로 오기도 해요. 이게 복막 재발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쉽게 아는 혈행성 재발은 뭐 간이나 폐, 뼈 이런 데 재발하는 경우를 혈행성 재발, 피를 타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고 다 국소 재발, 남은 위에 재발한다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제일 흔한 거는 복막 재발이다. 그럼 언제 주로 재발이 잡으냐? 이 표를 보시면 가루가 수술하고 나서 기간이에요. 1년, 2년, 3년, 4년, 5년 재발이 되고 재발률은 쭉 올라갔다가 3년쯤 지나면 갑자기 안 올라가고 이제 비슷해집니다. 5년, 60개월 지나고 나면 평탄해져요. 무슨 얘기겠어요? 5년 지나면 재발률이 더 늘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5년 생존율이라고 얘기합니다. 5년 동안 재발 안 했어, 쉽게 말하면. 그럼 앞으로 재발 안 할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5년 재발률은 3년 재발률하고 비슷해요. 3년까지 재발 안 했다. 그럼 일단 한 단계를 안심해요. 공부농사로 넘는 겁니다. 3년 이후에 재발은 물론 있긴 있지만 재발이 일단 되면 3년 이내에 대부분 재발이에요. 그 중에 상당수는 1, 2년 사이에 재발이에요. 좀 아시겠죠? 이게 뭘 의미하냐? 수술하고 나서 1, 2년 사이의 관찰이 매우 중요하다. 그때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3년 지나고 4년 지나고 5년 지나면 그때부터는 약간 마음 놓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3년까지는 긴장을 놓치면 안 된다. 재발률이 그때 높기 때문에 정기검진을 얼마나 주기로 하느냐 여러분들 다 하고 계시겠지만 병기와 연관됩니다. 쉽게 말하면 조기 위암 환자는 그렇게 자주 할 필요는 없어요. 한 6개월, 1년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진행성 위암 2기, 3기로 올라간다. 그러면 3개월, 6개월 이런 식으로 간격을 좁혀야 되겠죠. 또 자주 봐야 되겠죠. 그 뜻입니다. 정기가 높으면 더 자주 봐야 된다. 수술 후 2, 3년 사이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죠. 재발률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최소한 5년 이상 관찰해야 된다. 그럼 5년 딱 끝나면 이제 안 해도 되냐? 저는 그렇게 안 해요. 개인적으로. 5년 지나도 재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5년 지나도 선생님을 찾아가서 저를 계속 봐주십사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안전합니다. 그런 대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재발을 막으려면 어떻게 되냐? 사실은 위암의 재발을 딱 막아주는 방법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겠죠. 재발을 설사 하더라도 가능한 빨리 발견해야 되겠다. 조기 진단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살이 많이 빠지고 면역력이 떨어지면 재발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잘 드셔야 됩니다. 요양관리, 식사관리 잘 해야 됩니다. 비교먹고 안 돼요. 최근에 운동에 대한 것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수술하고 나면 못 걷죠. 처음에는 다리 힘이 쭉 빠져가지고 다리에 있는 하체 근육이 확 빠집니다. 잘 못 걸어요. 그래서 수술하고 나면은 근력 운동을 꼭 해줘야 됩니다. 언제부터? 가능한 빠른 시기에 하는 게 좋은데 수술 직후에는 어렵기 때문에 3개월 이후부터는 하체 운동부터 근력 운동을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외래에서
식사 잘하고 계시죠? 운동도 하시나요? 그럼 저는 운동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2시간씩 안 돼요. 뭐 어떤 운동 하실 거면 2시간 걷습니다. 2시간을 걷는데 이렇게 이렇게 걷는 거 있잖아요. 3시간을 걷는 소용없어요. 운동 안 됩니다. 그런 운동보다 좀 빨리 걷는 운동이라든지 실제 근력 운동이라든지 하셔야 됩니다. 잘 걷어요. 처음에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모르겠다 그러면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PT를 받죠. 그래서 헬스클럽 가가지고 전문가한테 배우세요. 한두 달 배워가지고 써먹으면 됩니다. 꼭 하세요. 일주일에 2번 이상 근력 운동 하시고 그 다음에 걸으면 됩니다. 걸을 거면 기왕이면 좀 빨리 걷는 거 천천히 걷는 거예요. 자기 몸에 맞게 뭐 자기 몸에 맞지 않게 막 숨차면서 걸으라는 게 아닌데요. 땀날 정도까지 걸어야 됩니다. 가서 몇 번이 된 정도까지. 그걸 걸어줘야 운동 효과가 있어요. 운동을 해야 근육이 붙고 근육이 붙어야 잘 먹을 수 있어요. 그게 보충이 돼야 면역력도 할 수 있고 그래야 재발을 할 수 있고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운동적인 생각 당연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사실은 뭐 어떤 증거가 있는 건 아닌데요. 제가 외래에서 보면 확실히 이런 긍정적인 생각이 있고 스트레스가 적은 분이 잘한다. 그게 쓰여 있어요. 이게 스트레스가 많아서 재발하는 건지 재발의 스트레스가 많은 건지 앞뒤 구분할 수는 없지만 가능한 정도 긍정적인 생각하고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뭘 먹어야 되느냐? 이게 왜 제가 하도 많이 물어봐서 좀 찾아봤어요. TV 많이 나오죠. 로디, 스피루리나 브라질러가 차가워서 다 다른 나라의 성분입니다. 네. 이게 열대지방에서 오는 거고 브라질에서 오는 거고 러시아에서 주로 맛도 없는데 먹어봤어요. 브라질 맛없더라고요. 우리나라 땅콩씨 맛있던데 요거 개개의 일반적인 것들은 연구가 있어요. 실제로 찾아봤어요. 이걸 먹으면 뭐 항산화할 거가 있고 뭐 한 가지씩 있어요. 이거 다 있어요. 하나씩. 그게 없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게 아마도 좋을 거냐 그런 증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대부분 다 해외에서 오기 때문에 유통 과정 모릅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몰라. 부정이 있을지도 모르고. 최근에 이 조리분 말은 문제가 많았죠. 뉴스에도 나오고 무슨 이상한 게 섞여 있다고 이렇게 나오고 알 수가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누가 이걸 사왔대 러시아에서 몇 병만 좀 사와달라고 당신이나 드시라고 하고 사와서 돈 좀 가져와라 고기를 사와라 이렇게 증거가 없어요. 물론 항암 치료를 받지 않고 있고 일반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데 더 보충제를 먹고 싶다 드시는 걸 제가 막을 수는 없는데 이걸 먹어서 더 좋아졌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사실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 몸이 좋습니다. 과대 광고해요. 실제로 과대 광고 걸렸죠. 과대 광고 하는데 뭐 아니 말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비싸요. 그걸 왜 하냐고 그냥 하지 않습니까? 또 이런 거 많죠. 고용량 비타민 C 요법 맞죠? 미슬토, 고주파 오늘암 치료, 암 치료법 많이 있어요. 자, 요거는 의미가 있느냐? 이건 왜 이제 사람들이 찾게 되냐면 수술하고 나서 이제 항암 치료해야 돼요. 이런 수술을 받을 수 없는 상이 앉아서 항암 치료 받아야 돼요. 한 달 뒤에 시작하게 돼 있어. 환자들이 얘기합니다. 한 달 전에 이제 다음 달에 시작할 건데 몸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뭐라도 해야 되겠다. 그 심리요. 뭐라도 해야 되겠다. 뭘 하냐? 면역력을 높이는 요법, 항산화 요법 이런 거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면역력을 높이기도 하고 항산화 효과도 있어요. 없잖아요. 고용량 비타민 C, 미슬토, 사이모시널 번 이런 거 하면 면역력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안 될 수 있어요. 꼭 된다는 게 아닙니다. 환자들은 믿고 있죠. 이걸 했기 때문에 더 좋아졌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런 에비던스가 없습니다. 이제까지는 항산화 효과 이건 왜 얘기하냐면요. 여러분 요양병원이나 진짜 한방병원 이런 데도 많이 하는데 제가 알고 있어요.
하면 암 환자시니까 항암제 하기 전 후에 따라서 한 달에 3번, 4번 이렇게 해서 고용량 비타민C 맞으시고 뭐 드시고 이렇게 세트로 묶어줘요. 아니 세트로 묶여 있어요. 고용량 비타민C 플러스 먹는 거, 고용량 비타민C 플러스 셀레니움 뭐 이렇게. 그래서 한 번 할 때 뭐 25만 원 우리가 여기 실비가 잘 돼 있어서 이 실비를 딱 하면 되죠. 이렇게 팝니다. 그러면 정말 더 면역력이 높아지고 항암 효과를 높일 수 있냐? 항암제의 부작용을 더 줄일 수 있냐? 알 수 없어요. 그런 분도 있을 수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없어요. 제가 왜 생각하냐면 여러분 배곡 주사라고 들어봤나요? 배곡 주사? 배곡같이 예뻐지는 주사인 거죠. 여러분 개인병원하고 다 배곡 주사 같이 붙어 있어요. 네. 뭔 줄 아세요? 그런 주사 치료제예요. 그 다음에 신데렐라 주사? 그건 신데렐라 주사, 예뻐지는 주사. 그게 ALE, 알파 주사. 그걸 암 환자한테 쓴 거예요. 항산화 거리다고. 알겠어요. 환자는 이제 환자들이 하셔야 되는데 저는 몸에 좋다는 거, 나는 암 환자고 우리 가족이 암 환자니까 뭐라도 해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에서 뭐라도 해줘야겠다는 마음을 활용한 돈벌이라는 거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그래서 진짜 무슨 얘기 하나 듣고 싶어서 그런 학회를 갔다 왔어요. 들어봤어요. 제가 학회를 하면 보통은 대학 교수들이 모여가지고 일반적인 암 치료에 대해서, 수술에 대해서, 항암 치료에 대해서 새로운 사실 가지고 격렬한 토론을 합니다. 이 학회는 행정과 개원들이에요. 개원과에 요양병원, 가정의학과, 무슨 힐링병원, 그런 병원들 원장님들이 와서 뭘 공부하냐면 어떻게 하면 비타민C를 잘 줄 수 있냐, 비타민C 줄 때 뭐를 맞춰야 되냐, 그런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이분이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닌데요. 이게 효과가 있다고 절대적으로 믿지 말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특히 항암치료를 해야 되는데 이거 하느라고 시간을 벌다거나 항암치료 해야 되는데 NK셀 만든다고 인공 갖다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저 없습니다. 예전에 한번 뭐 한의원에서 영양이라고 한 적이 있어요. 100만 원. 환자가 결국은 암 재발려 돌아가시죠. 가서 항의해 가는데 항의가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암 치료에 많이 도움이 된다고 막 선전하지만 암 치료의 기본은 수술이고 항암 치료고, 그러면 이제 얘기 드시겠지만 표적 치료제, 면역 항암제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그걸 훨씬 더 공부 많이 하고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런 데 집중할 때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제가 굳이 시간을 제가 활용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 사이에 음식물 잘 드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비타민 주사라고 비타민C 많이 맞으라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식사 조절 잘하고 운동 열심히 하고 이 훨씬 중요해요. 아시겠죠? 저는 조금 미안한 말씀일 수 있는데요. 제가 외래에서 수술하고 5년이 되면요. 외래 개인적으로 세레모니 합니다. 누가 그런 그냥 이거는 표지판 한다고 포즈하고 여러 번들하고 찍었습니다. 오는 데는 되게 좋은 날이에요. 그날은 핫하시라고 되게 사진 찍었대요. 그런 분도 잘 이겨내셔가지고 완치가 되시고, 역사 중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도 잘 치료하셔가지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사례 제가 말하는 게 있겠는데, 제가 이런 인터넷 카페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 140개 명도 있었죠. 지금 500명 정도 늘었어요. 여러분도 관심이 있으시면 들어오셔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필요한 질문이 있으면 여기다 올리시면 최선을 다해서 해드리겠습니다. 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